2026년 1월 15일 베이징의 겨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발표한 짧은 부고 한 장은 중국 권력의 심연을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바둑의 성인이라 불리던 리 웨이핑이 베이징에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눈에는 그저 시대를 풍미했던 한 명의 바둑거장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일 뿐이었겠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에게 리 웨이핑의 죽음은 그 이상의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소년 시절부터 청년기를 함께 보낸 마지막 증인이자 중남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어 했던 위험한 과거를 공유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리 웨이핑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시진핑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온기와 일상의 흔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부재는 이제 그 시기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남해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스러운 역사가 영원히 침묵 속으로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리 웨이핑과 시진핑의 인연은 베이징 제25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수백 명에게 쫓기며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 넘나들었던 진정한 생사지교였습니다.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다져진 이들의 우정은 훗날 중국 권력 구조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 웨이핑은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진핑의 입지를 다져준 핵심적인 조력자였습니다. 과거 덩샤오핑이 브리지 게임을 즐기던 시절 리 웨이핑은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었고 그는 카드 테이블 위에서 전략적으로 시진핑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시진핑을 투박하고 정직하며 심지어는 조금 어수룩해 보이는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덩샤오핑이 시시 가문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역사 속 여불위가 황제를 세우기 위해 판을 짰던 것과 흡사한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때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리 웨이핑은 시진핑의 능력과 한계뿐만 아니라 붉은 가문 깊숙한 곳에서 전쟁 시절부터 이어져 온 어두운 유산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핵심 권력 가문들이 과거 일본군이 남긴 생화학 실험 데이터와 은밀한 상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한 카드인 바이러스 및 생화학 무기 체계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는 최고 위층에게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감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병사한 것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것은 마치 중남해가 내부에 살아있는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구시대의 비밀을 강제로 덮어버리려는 시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문 앞을 정리하며 목격자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낼 때 외부 세계에서는 반드시 더 거대하고 광기 어린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내부의 입을 막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 뻗어나간 증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리 웨이핑의 죽음이 내부의 정적을 강요하는 행위였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외부의 증거인멸 작전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내부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바둑판을 짜놓았습니다. 한 시대의 증인이 사라진 베이징의 차가운 공기 뒤편에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가 흐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가리브해의 작은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과 맞물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리 웨이핑이 가져간 비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진실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정글과 중동의 지하 벙커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의 눈발이 잦아들 무렵 말리 너머 가리브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행동인 이른바 절대적 결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의 가장 정예화된 부대인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의 비밀 거점에 하늘에서 내려앉듯 침투했고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순식간에 제압해 압송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믿기지 않는 신속한 작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유독 한 곳만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베이징의 중남해였습니다. 그들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 작전 기밀을 유출하려던 이른바 딥스로트가 이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이미 정보원을 통해 미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될 정확한 시간까지 알고 있었던 베이징은 왜 그에게 경고 한마디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중남해의 전략가들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가장 충직한 혈맹 중 한 명이었지만
베이징의 관점에서 그는 단지 기름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석유 자원은 중요하지만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마두로라는 기물을 희생함으로써 미군의 모든 정보 자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의력을 남미로 완전히 쏠리게 만드는 고도의 성동격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두로 체포 사건이 전 세계를 뒤덮는 초대형 뉴스가 되어야만 그 짧은 틈을 타 동남아시아에 숨겨둔 진짜 핵심 인물인 천즈를 회수할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마두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머물던 천즈는 중남해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제거 대상이자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즈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국제정보업계에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거물로 통합니다. 1987년 푸젠성에서 태어난 그는 표면적으로는 캄보디아 최대 부호 중 한 명이자 태자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놈펜의 부동산과 금융 그리고 항공산업까지 장악한 그의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시진핑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설이 파다할 정도로 권력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인물입니다. 혈연 관계의 진위를 떠나 체제 내에서 그의 역할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구축한 기술 총관제사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80% 이상이 동남아시아의 중간 상인들을 거치게 되는데 천즈는 태자그룹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캄보디아를 거대한 기술 세탁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테헤란으로 직결되는 핵 확산의 생명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정밀 세라믹 칩과 전자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가압 엔진과 같은 민감한 핵심 부품들은 천즈의 손을 거치며 동남아시아에서 평범한 민간 가전제품 부품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세탁된 부품들은 다시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송되었고 북한에서 조립된 기술은 다시 지하 통로를 통해 이란으로 건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지의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동남아시아의 특수단지 내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어두운 생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한 트럼프의 행동이 악의 축을 청산하려는 서막이었다면 그 칼날이 겨누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즈였습니다. 베이징은 이 수를 간파했고 미군이 손을 뻗기 전에 천즈를 프놈펜의 밤공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역시 천즈를 생포하고 싶어 했지만 법적인 장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으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방해와 압력이 가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천즈의 경제적 숨통을 먼저 끊어 그를 돈도 세력도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천즈를 정식으로 기소하며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와 연결된 계좌에서 약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압수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당장 잡을 수 없다면 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 태자그룹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그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즈의 입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천즈가 외부 세계에 머물며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 부품에서 시작해 북한의 조립을 거쳐 이란의 핵시설로 이어지는 모든 핵 확산 사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중남의 정권에 있어 그야말로 멸망에 가까운 재앙입니다. 베이징은 천즈를 중국으로 압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베이징은 인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태자그룹의 돈 세탁과 불법 도박 그리고 토지 부패를 조사하기 위한 공동집행조사단을 제안했습니다. 수개월간 진행된 이 공동조사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범죄를 척결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전문가들이 천즈의 모든 범죄 증거와 기술 밀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범죄 증거 목록을 만든 뒤 베이징은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천즈의 국적을 취소하고 무국적자로 만들어 강제 추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막이 사라진 천즈는 이제 베이징이 던진 그물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7일 마침내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법적 보호막이 완전히 제거된 천즈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프놈펜의 은신처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직후 대기하고 있던 중국 공안부 파견 작업반에게 신속하게 인계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은 전광석화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는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쓰고 수갑을 찬 천즈가 전용기에서 내려 압송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정권의 명운을 흔들 수 있는 핵 확산에 살아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이토록 베이징의 요구에 일사불란하게 응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의 냉혹한 대리인 게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35E와 제-20C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급격하게 친중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징은 이 카드를 활용해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훈센 가문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천즈를 넘기지 않는다면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전폭 지휘하고 캄보디아를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훈센 가문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히토류 및 금광 계약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그들은 오랜 협력자였던 천즈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는 핵 확산 사슬을 직접 증명할 핵심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사라졌다면 물리적인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군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선봉에 섰고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뒤를 바쳤습니다. 심지어 영국 에든버러 기지에서 6대의 노익장 B-52 폭격기까지 긴급 출동했습니다. 목표물은 이란의 심장부인 이스파한과 나탄즈 그리고 후제스탄에 위치한 지하미사일 기지와 핵시설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과거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흑연폭탄을 투하해 이란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켰고 자기장 폭탄인 EMP로 지휘 시스템을 초토화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심해 깊숙이 숨겨진 지하 벙커를 겨냥한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과 중형 관통탄의 투하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스파한 주변의 지하 요새를 덮고 있던 산봉우리는 무려 15m나 깎여 나갔으며 마치 이발을 한 것처럼 평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가혹한 공습을 퍼부은 이유는 시간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내부의 핵심 물증을 파괴하거나 옮기기 전에 물리적으로 벙커를 뚫고 들어가 특수부대를 투입해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중국산 공장 번호와 제조 배치가 찍힌 부품이나 기술 문서를 단 하나라도 확보한다면 그것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천지의 체포가 불러온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란 방공미사일의 피하 식별 장치인 IFF 시스템은 고정밀 세라믹 칩을 필요로 하는데 천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기술 밀수 통로가 1월 7일부로 차단되면서 보충 부품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용 칩을 급조해 사용했고 이것이 미군의 스텔스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항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습 직후 전 세계 미디어가 미군의 테헤란 진격을 예상할 때 트럼프는 돌연 공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 뒤에는 베이징의 마지막 시신 수습 작전이 있었습니다. 1월 14일 심야 이란 영공의 금지 구역을 무시하고 중국의 군용 수송기 2대가 테헤란 공항에 강제 착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외교관이 아닌 중국 군부의 핵물리학 전문가와 특수작전 요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미군 지상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핵단두의 핵심 부품인 피츠와 중국산 일련 번호가 새겨진 하드웨어를 통째로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궁지에 몰려 조잡한 핵무기로 반격함으로써 중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무장해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벌기 위해 베이징은 고도의 기만수를 펼쳤습니다. 1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는 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고 프랑스가 기권하는 혼란 속에서 중국은 아예 회의에 불참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체제 밖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니10 수송기가 이미 핵심 물증을 싣고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공격해봐야 남는 것은 돌덩이와 고철뿐이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험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전술적으로 증거의 사슬을 끊고 최고층의 면면을 지켜냈지만 국제사회에서 증거 수집군이라는 악명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2026년 1월 15일의 풍경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한쪽에서는 구시대의 마지막 바둑판이 거쳤고 테헤란의 밤하늘에서는 신시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실은 운20 수송기가 거대한 엔진 소음을 내뿜으며 지평선을 넘어갔습니다. 리웨이핑은 구시대의 의리와 품격을 가슴에 품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냉혹한 국가 이익과 증거인멸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채워졌습니다. 베이징은 전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증인인 천즈를 확보했고 미국의 손에 들어갈 뻔한 물리적 물증인 중국산 핵심 칩들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중남해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도덕적 명분은 사라졌고 오직 힘과 은폐만이 남은 벌거벗은 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목숨을 건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이빨이었던 핵카드를 중국에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그의 통치 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혁명 수비대뿐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잠시 공격의 멈춤 버튼을 눌렀지만 이는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전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지하 벙커에서 증거가 사라졌다면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태자그룹의 진정한 브레인이자 모든 자금 흐름과 기술 네트워크를 설계한 인물 후샤오웨이가 몸을 숨기고 있는 일본 도쿄입니다. 그곳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땅이며 베이징의 수송기가 마음대로 착륙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리웨이핑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저물고 천지의 압송으로 또 다른 비밀의 막이 올랐습니다. 붉은색 홍치 미사일은 미군의 폭격기를 막지는 못했지만 중남해의 수습팀이 물건을 챙겨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보안 요원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전장의 불꽃은 잠시 잦아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합니다. 링컨 항모의 굴뚝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도쿄의 밤거리 어딘가에서 후샤오웨이가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한 핵무기 증거를 둘러싼 이 치명적인 게임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2026년 1월을 기록할 때 한 명의 바둑기사의 죽음보다 그가 떠난 뒤 벌어진 가장 거대한 증거, 쟁탈전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폐허 속에 묻히기도 하지만 남겨진 파편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주인을 가리키기 마련입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도쿄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써부터 전 세계의 숨을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